저는 40대 중반 남자이고 회사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절 소개할 때면 전 매우 평범하다고 하는데 이런 제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마시고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어 살도 7kg나 빠지니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곧 50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아직 제가 어린아이 같은가 봐요. 저도 누군가에게 제 속내를 툭 털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내고 싶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누워서 침 뱉는 일밖에 안 돼요. 이렇게나마 제 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범했던 저는 아주 대단한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게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굉장히 똑똑해 대학도 서울에 있는 Y대에 나왔고 취직도 좋은 곳에 했다가 8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 요식업 창업을 했어요.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영만 하면서 아내는 요리사와 가게 전체를 관리했고 나중에는 가맹점까지 내면서 회사를 키워나갔는데 지금 그게 벌써 10개나 되는 회사로 성장을 했죠. 아내는 워낙 워커홀릭에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훌쩍 40이 되었는데 이런 아내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저도 음식에 관심이 많아 요리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가 그곳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그 지인이 한 번은 아내에게 동호회 사람들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저를 가리키며 저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아내를 동호회 파티 자리에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저와의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지인은 아내를 땡땡 회사 대표라고 소개해 주었고 제게 관심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여자가 대체 왜 나한테 관심이 있지 의아했어요. 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가시고 CEO시면 제가 왜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일반 기업 회사원인데다가 저희 집안도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어머, 저 그런 거 따지고 남자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누가 누굴 골라요? 저는 그냥 태욱 씨 첫눈에 보고 반했고 태욱 씨 성격 보고 또 한 번 반해서 제가 먼저 작업 거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돌직구로 이야기를 했고 하하호호 하면서 현실적인 대화를 나눴죠. 저도 아내보다 나이는 3살이나 어렸지만 먹을 만큼 먹은 나이라 내숭 부리고 쉬쉬할 건 없었죠. 사실 아내의 첫인상은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아내가 성형을 좀 많이 해서 부자연스러워 아내 얼굴 보기가 좀 민망했거든요. 뭐 나중엔 아내 본인도 얼굴에 투자를 많이 했다며 농담처럼 나 너무 인조인간 같지? 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모습에 이 사람 참 성격도 쿨하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쿨하게 만나 나중에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워낙 시원시원한 아내의 성격 덕에 서로 싸우는 것도 없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참 매력있는 여자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부모님한테도 효성이 지극했는데 아내의 어머니가 특히나 아내를 무척이나 아끼시더라고요. 남들은 나이 40에 조금은 과한 거 아니냐, 마마걸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되려 보기 좋았어요. 가끔은 저와 데이트할 때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아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이래서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전화 그만 좀 해. 나 지금 태욱 씨랑 데이트 중이란 말이야. 오늘은 전화 금지야. 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미안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마냥 귀엽기만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 위아래로 칙칙한 형과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다소 신선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도 잘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 남들에게도 사랑을 잘 베푸는 것 같아 이런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한몫했어요. 돈을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인데도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내세우거나 거만을 떨지 않았고 되려 엄청 겸손했는데 이런 완벽해 보이는 아내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는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아내의 여동생이었는데
아내에겐 딱 한 명 연년생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항상 아내가 가족들 얘기를 하면 여동생 얘기가 빠져 있었고, 단 한 번도 여동생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었어요. 저희 사촌 누나와 사촌 여동생만 봐도 서로 사이가 좋아 둘도 없는 사이처럼 지내는데, 아내는 여느 자매들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아내에게 여동생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하고는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왜 여동생하고는 그렇지 않는 거야? 가만 보면 동생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 사는 것도 같이 산다면서. 아, 그치? 나도 언젠간 자기한테 동생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어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기도 하니까 이제 모든 걸 얘기해줄게. 서로 비밀은 없어야지. 사실 자기도 느낀 것처럼 나랑 동생이랑 별로 안 친해. 어렸을 땐 사이가 엄청 좋았는데 동생이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니 애가 소위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더라고. 그러면서 18살 때 첫 임신을 하게 됐어. 근데 지도 무서웠는지 배를 복대로 칭칭 감으며 그걸 숨기다가 임신한 지 2달 만에 엄마한테 들키게 됐어. 그리고 집이 난리가 났지. 가뜩이나 동생이 나랑 연년생이니까 늘 비교를 많이 당했어. 나는 모범생의 엄마 말 잘 듣는 학생회장이었고 동생은 날라리 중에 상날라리였으니까 말이야. 근데 동생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16주 땐가 그때 중기유산이 돼서 아이를 잃었어. 그 후론 대학도 안 가고 후지부지 살다가 애가 또 22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지보다 8살 많은 어떤 남자를 데려왔더라고. 그리고 애 낳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 몇 년 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매제 말론 동생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동생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양육권도 뺏겼지 뭐.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하도 극성이라서 나쁜 소리 듣지 말라고 아직도 그 이유를 말 안 해줬거든. 그리고 아버지도 불안한지 수중에 돈도 없고 맨날 빚 때문에 허둥대는 동생 보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지금은 같이 살긴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맨날 밤마다 나가서 새벽 6시, 7시면 집에 들어와. 그래서 나는 동생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지만 걔가 또 나랑 얘기하는 걸 꺼려해. 가족들하고는 완전 입 꾹 닫고 살거든. 그래서 집에선 동생이 좀 말 못할 아픈 손가락이야.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유,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오지랖으로 빨리 물어봤구나. 자기한테도 말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아유, 아니야. 미안하긴. 내가 먼저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되려 내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암튼 그런 사연 때문에 동생 얘기하기가 어려웠어. 동생 그렇게 사는 게 자랑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 떠벌리고 다닐 얘기도 아니어서 말을 많이 아끼고 있었거든. 밝고 쾌활한 아내에게 이런 고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전 아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동생의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다 듣고 난 후로 비록 사계절을 함께 보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였는데 처제는 상견례 때도 사정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처제를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처제를 처음 보는데 처제는 외모도 아내와는 많이 달랐어요. 누가 봐도 눈길이 가는 그런 외모였는데 나이가 들어도 호감형이었고 소시적엔 남자도 여러 놀리고 다녔을 것 같았죠. 심지어는 결혼식에 온 제 노총각 친구도 저 여자분은 누구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런 처제에게 밝게 인사를 하며 한번 뵙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처제 또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본인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하도 정신이 없어 처제에겐 결혼식 끝나면 밥 한번 먹자고 하였는데 결혼식 후 밥 한번 먹자 했던 처제는 그 뒤로 얼굴 보기가 매우 어려웠고 항상 처갓집에 가면 처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처제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식구들 또한 모두 얼버무리며 저와 처제와 한자리에 있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았죠.
왠지 처갓집 식구들은 처제를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 존재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 가족 행사 때도 처제는 배제가 되어 저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처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그 다음부터는 처제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 후 1년 뒤 처제를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장인어른의 장례식 때는 참석을 하였죠. 저희 장인어른은 평소 만성폐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셨는데 그게 악화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여태 본인의 결혼을 기다려준 것 같다며 자기가 했던 효도 중에 결혼이 제일 큰 효도였다며 저한테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내의 이런 효심에 장인어른도 감동을 하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선물같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내는 본인의 나이 때문에 임신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고 장모님도 이 소식에 우리 사이가 대견하다며 최고라고 제 칭찬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해주셨어요. 아내는 최고로 훌륭한 딸을 키우겠다며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간절한 바람대로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죠. 근데 어느 날 새벽 아내의 전화가 막 울려댔는데 장모님의 전화였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새벽에 장모님이 전화가 오면 아내는 소스라쳐 잠에서 깼는데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알고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내는 장모님과 통화를 하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응이라는 대답만 연신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저는 아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눈물을 보이며 연주가 또 사고를 쳤어.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짐 싸들고 도망을 갔대. 그것도 아버지 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까지 가지고 갔다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까지 꺼놨대. 엄마가 불안해 죽겠다고 하시네. 얘 어디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거 아닌가 몰라.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저제도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가 밖에 나가 사고 칠 나이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처제는 연락이 안 되었고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았죠.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실종이 되었는데 장모님과 아내가 하도 걱정을 해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성인 실종은 까다로워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어요. 교회에 다니시는 장모님은 매 기도가 처제의 기도라고 할 정도로 처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셨죠. 하기야 장인어른 떠나신 지 1년 뒤에 처제까지 실종이 되었으니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실만 하셨어요. 그 걱정이 아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미워도 내 동생, 이뻐도 내 동생이라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처제는 장작 3년 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내는 평생 가슴에 돌덩어리를 하나 얹은 채 살았어요. 식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도 아내와 장모님은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장모님은 신세한탄까지 하시며 내 팔자가 무슨 팔자길래 남편도 이리 떠나고 자식마저 나를 떠나는지 도통 모르겠어. 자네랑 연하 너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하시는데 아내는 이런 장모님을 혼자 두기 불안하다며 제 의중을 묻고 몇 번이나 같이 합가를 하자고 했지만 장모님은 혹여나 처제가 돌아올까 그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말은 아픈 손가락이라지만 똑같은 자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것 빼고는 저희 가족 정말 행복하고 화목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춘다고 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그때의 그 행복했던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행복했던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지방으로 미팅을 갔다 온다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전복된 차량의 폭발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유언 하나 듣지 못한 채 결혼 8년 만에 천사 같은 아내를 정말로 하늘나라에 다시 보내주게 되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급작스럽게 떠난 아내가 불쌍했고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괴로움이 저를 심하게 짓누르더라고요. 그중 제일 걱정이 컸던 건 이제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7살 된 딸 아이에게는 엄마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엄마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장모님은 힘들어하는 저희 대신에 당분간은 딸을 보살펴준다고 하셨고 저보고 언제든지 마음 추스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딸 걱정은 말고 제 걱정만 하라고 하셨어요. 컴컴한 암막 커튼을 24시간 동안 쳐놓으니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던 찰나 아내를 떠난 지 보름 정도 되었을 때 누군가 집 문과 배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분명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은 제게 연락을 하고 오실 텐데 저렇게까지 문을 두드릴 사람은 없어 그냥 무시를 하고 말려고 했는데 10여 분이 넘게 계속 문과 배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인터폰을 보게 되었는데 인터폰 너머로 제가 본 얼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보고 나서야 실종되었던 처제가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와 처제는 아무 말도 없이 몇 초간의 정적을 두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처제를 보며 아니 처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라고 하니 처제는 춥다며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다짜고짜 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저 형부한테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여태 참았어요. 저 처음 만나자마자 형부를 보자마자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만약에 언니가 이렇게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더 기다려야 했겠죠? 라는데 아니 처제는 저희 아내의 사망 소식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처제에게 대체 알면서도 왜 언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동안 왜 연락 한 번을 안 한 거냐며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엄마랑 언니가 형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수억 원 돈까지 쥐어주면서 멀리 아주 멀리 떠나라고요. 내가 형부를 잡아먹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 실종됐다고 한 거 그거 전부 다 박 여사랑 정연아랑 꾸민 합작품이에요. 우리 순진한 형부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대체 왜 이 두 것들이 나한테 돈까지 쥐어주면서 떠나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 보면 이제 그것들의 실체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갑자기 제 손을 확 끌어당겨 본인의 다리 쪽으로 가지고 가는데 저는 너무 놀라 고함을 치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이거 한번 만져보라고요. 이 물컹한 게 제가 그동안 그 두 것들한테 당했던 증거고 흔적이니까 라는데 역시나 생전의 아내 말처럼 처제는 앞뒤 안 가리고 발칙한 짓을 하며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제의 손을 세게 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처제의 다리가 손끝에 살짝 닿았는데 그 말처럼 정말 물컹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처제가 외투를 벗고 바지를 걷어 제 앞에 다리를 보이는데 당혹스러운 처제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고 거쳐진 처제의 두 다리를 보곤 너무 섬뜩해 말이 안 나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화상 자국이 무슨 물집처럼 크게 잡혀 상처로 남은 모습이었는데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징그럽고 지금 다시 또 상기해도 끔찍한 모습의 다리였죠. 처제는 제가 본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곤 바지를 내려 제게 이거 봤으니까 이제 그 두 것들의 실체를 다 얘기할게요. 형부가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제가 다 증거 자료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보고 판단은 형부가 하세요. 라는데 처제가 처음 꺼낸 얘기는 장모님과 아내가 본인의 친엄마, 친언니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처제는 장모님과 생긴 것부터 닮은 구석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제 말로는 본인이 친딸, 친동생이 아니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본인을 무진장 괴롭혔다는데 본인이 망가진 것도 다 새엄마랑 새언니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지방으로 일주일에 4번씩 일을 가시면 그 둘은 처제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집을 나온 처제는 갈 데가 없어. 가출한 애들하고 어울리고 담배 피고 술을 마시다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졌다네요. 그리고 처제가 18살 때 임신된 것도 사실은 너무 좋았대요. 임신해서 그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리면 집을 나올 수 있으니까 마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유산을 했지만요. 그래서 일부러 결혼도 그 집에서 그 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빨리 한 거래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부터 저희 아내가 처제의 남편을 탐했다는데 아내가 돈으로 본인 남편을 꼬드겨 갈 때까지 갔고 이혼까지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처제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딴 거짓말을 하는데요? 라고 하니 처제는 이럴 줄 알고 가져온 거라며 저에게 10여 년 전에 아내와 처제 전 남편과 했던 증거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엔 아내가 처제 남편과 외도를 하는 사진이 전부 다 찍혀 있었고 심지어는 둘이 숙박업소 안에서 불륜하는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까지 들려주는데 저는 그걸 듣고도 아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내는 저와 살면서 평생 해본 적이 없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 무식한 년아. 야, 이 애미도 없는 년아. 너, 네 반반한 낯짝 하나 믿고 네 남편은 나한테 안 뺏길 줄 알았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우리 엄마한테 내 욕을 하고 있어? 그래봤자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이 년아. 그러는 너는 18살 때 임신까지 한 주제에 넌 뭐 깨끗한 줄 알아? 아무리 네 남편이 네 그 더러운 과거 알아도 네 남편은 널 아주 더럽다고 혐오할걸? 그러니까 또 한 번 주둥아리 나불거리면 너 또 다리에 드라이기 바람 한 번 쐴 줄 알아. 네가 머리 컸다고 대들어봤자 너는 우리한테 그냥 벌레만도 못한 애야. 알았어? 또 한 번 까불어봐. 확 그냥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아, 그리고 네 남편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언니 그 여자는 어찌 보면 그저 먹잇감을 염탐하느라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한 걸걸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돈으로 다 남자들을 꼬실 수 있으니까 걔는 그게 취미고 그게 재미였겠죠. 그 정도 쓰레기 같은 여자가 형부 아내였다고요. 그리고 내 다리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까 들었죠? 나 어렸을 때 드라이기 그 바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 안 들어서 벌 준다면서요. 그래놓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서 이렇게 아주 징그럽게 상처로 남은 거고요. 이거 우리 아빠도 몰라요. 그 두 것들이 아빠를 얼마나 잘 구워 삶았는지 어렸을 때 아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말 잘 들어야 아빠랑 저랑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애초부터 포기했어요. 이딴 증거 들이밀면서 얘기해봤자 아빠는 그냥 반감만 했거든요. 그리고 형부가 나타났죠. 형부 나타나면서 그 세 사람은 저를 악착같이 형부로부터 떼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할까봐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10억 지어주더라고요. 이거 들고 어디라도 사라지라고. 이 돈이 저한테 주는 피해 보상이니까 이거 들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제가 녹음해놨죠. 요샌 소형 녹음기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두 인간은 제가 녹음하는 줄도 몰랐을걸요? 무슨 얘기할 때는 제 핸드폰부터 뺏는 악질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무기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라는 말에 그럼 여태까지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었냐고 했어요.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몇 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한 번에 다 터뜨려서 아내가 처참히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네요. 돈도 권력도 가족도 최고로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 터뜨리면 더 크게 무너지니 그걸 기다렸다고 하는데 처제는 아예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간 모양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저를 찾아와 이제야 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걸 알곤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네요. 여태 언니인 저희 아내가 본인에게 했던 모든 사악한 짓들과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짓밟고 갔던 사람들의 피눈물이 모여서 벌로 받은 것 같다면서요. 그 생각밖엔 안 들었대요. 언니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그런 벌도 안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처제
처제 말대로 어차피 언니는 이 세상 떠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뜩이나 힘든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진실까지 말하면서 나한테 또 상처를 내야 속이 시원했어요? 대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언니 세상 떠난 지 보름 됐어요, 보름. 이라며 울부짖었어요. 처제한테는 계모이고 새언니였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내였고 제 딸이 엄마였는데 이렇게까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야 되냐며 가슴을 치며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아내가 처제한테는 못되게 해도 저한테만은 진실이었고 저 또한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처제가 그저 믿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악녀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아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 보란듯이 아내가 처제 남편에게 했던 짓을 저한테도 똑같이 하며 유혹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되려 처제를 원망하고 아내의 편을 드니 처제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하며 자리를 뜨는데 형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당신 와이프 남자 좋아한다고 남자. 당신 딸이 진짜 당신 딸인 줄 알아? 내가 봤을 땐 당신이랑 너무 안 닮았던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네요? 하면서 봉투를 한 장 던져주고 가는데 그 봉투엔 아내가 사망한 날 지방으로 미팅을 간 날 그날 찍힌 불륜의 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제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놓치고 있던 정신줄을 찾게 되었고 이제야 정말 죽은 아내와 장모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내가 살아있더라면 이 얘기를 지금 듣나 몇 년 후에 듣나 저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들면서 미리 매를 맞은 것 같았네요. 저는 처제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곤 바로 장모님을 찾아가 장모님 입으로 먼저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냐고 묻고 싶었어요. 장모님이라면 아내의 불륜과 제 딸이 친딸이 아님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둘은 뭐 둘도 없는 사이이며 공범이니까요. 처음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장모님한테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물건이라도 깨부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되려 시간이 지나니 아주 냉정할 정도로 마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침착한 마음으로 처제가 가져온 모든 증거자료를 들고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간 거죠. 제가 집에 가니 장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환하게 맞이하더라고요. 아유, 김서방,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김서방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연락을 하고 싶어도 얼마나 힘들면 김서방이 연락을 안 하나 싶어서 먼저 하지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제발 놓아주니 고맙네, 고마워. 우리 유이는 지금 막 피아노 학원 갔네. 이따 1시간 뒤면 올 거야. 유이 오면 얼굴 보고 저녁 먹고 가. 내가 김서방 좋아하는 찌개 끓여줄게. 아니요, 장모님. 저 오늘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장모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서 왔어요. 제가 오늘 처제를 만났거든요. 몇 년 전에 실종한 처제를요. 제 입에서 처제 얘기가 나오니 역시 장모님은 눈이 동그래지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근데 그 놀라움은 걱정과 안심의 놀라움이 아닌 두려움의 놀라움 같았죠. 아니, 뭐? 아니, 걔가 지언니 장례식 때도 안 온 애가 걔가 왜 김서방을 찾아간 거야? 왜 나타났대? 왜 온 거래? 와서 무슨 말을 또 짓거린 거야? 어? 근데 장모님,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태 처제가 실종이 됐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와이프가 죽은 걸 실종돼서 연락도 안 되는 처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장모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속 처제랑 연락을 했다는 말 같네요. 아예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나왔나 보네. 대체 걔는 어디에 있었대? 라며 시치미를 떼는 장모에게 그간 처제가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를 던져주며 변기 그만하세요, 장모님. 아주 가증스럽고 진절머리 나네요. 장모님도 아시죠? 유이 제 딸 아닌 거. 장모님이 끝까지 거짓말하면 저도 끝까지 가서 친자검사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장모님. 이라고 하니 역시나 장모는 끝까지 웃기며 아니라고 바락바락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참고 있던 화가 물밀듯 쏟아져 나왔고, 그럼 친자 검사하겠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 후에 이것보다 더한 꼴 보실 줄 알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니 장모가 그러더군요. 쥐뿔도 없는 거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그래, 이제 나도 시시거리고 숨길 것도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자네도 내 딸 앞으로 있는 재산 반 가져갔잖아. 그럼 됐지. 그걸로 한탕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문젠데. 자네가 평생 일해서 그 돈 만져나 볼 수 있어? 어딜 대들고 있어? 그리고 누가 자네 보고 내 손녀딸 키우라 했어? 그래, 자네 딸 아니야. 자네 딸 아니니까 안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살다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인 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저 세상 간 아내랑 그 여자한테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 집안과 완전히 끝을 냈고, 장모 말대로 아내로부터 받은 재산 20억으로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달 전쯤인가 처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은 장모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본인에게 가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제라도 벌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런 처제에게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라고 하였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사람 하나 살린 거라며 고맙다고 했네요. 처제 아니었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폐인으로 살았을 거라면서요. 저는 되려 진실을 알고 나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저 세상 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복수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다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남은 생에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생겨요. 사는 동안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면 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쩌면 이런 것도 하늘이 다 도와 저를 구했다 생각하며 나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혼인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하실 때 꼭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